부자가 되려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경험을 이용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책은 대출의 마법펜입니다. 지금 수익형 부동산 얘기해 주셔서 네. 꼬마 빌딩 매입할 때도 사실 대출이 이건 정말 꼬마 빌딩을 진짜 대출 안 하고 사는 분은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여기 대출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대출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개인이나 법인, 그래서 뭐 법인 사업자로 해서 뭐 네. 많이 받을 수 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 빌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커요. 그죠. 그렇죠. 뭐 최소 30억에서 뭐 큰 거는 뭐 100억이 넘는 단위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금액을 내가 현금으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현금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률 때문이에요. 내가 대출을 이용을 하면 월세를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수익률이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으면 또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맞아. 네, 내가 뭐 100억이 있는데 50억 나눠서 2개 대출을 받아서 더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개인 사업자로 내가 받겠다 할 때는 우리가 그 개인 대출에서는 소득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익성 부동산에서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월세를 봐요. 월세가 많이 나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건물의 월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건물의 월세. 그런데 개인 대출로는 그 뭐 수십억씩 받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금 문제가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명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법인으로들 많이 매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인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꿈입니다. 언젠가 제가 죽기 전에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다면. 곧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법인의 재무제표를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근데 이제 법인을 처음에 설립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 대표가 되면 내가 대표 삼성 막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이렇게 막 법인 카드도 막 쓰고 싶고 법카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법인 카드 막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면 막 법인 대표 급여도 막 책정하고 이러면 마이너스 법인이 돼요. 아니 그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제대로 갚으면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있어야죠. 법인에 매출이 있어야 되는 아, 당연히 매출이 있어야죠. 매출이 없는 법인도 많아요. 그냥 법인만 설립을 해놓고 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 법인이시겠지만 그냥 아닙니다. 네, 뭐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법인을 일단 설립을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나중에 뭘 사야지? 뭐 이러면서 사업 목적 없이, 내지는 매매법인, 임대법인. 그래놓고 카드 끌고 하면 이거 나중에 살 때 되면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내 법인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재무제표를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경우는 재무제표를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신규 법인으로 많이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대표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법인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 대표자의 소득이라든지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대출은 일단 물건이 좋아야죠. 물건을 좋은 걸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좋을 것 같고, 법인으로 매수를 할 때 내가 개인 명의를 쓸지 법인 명의를 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계약서 상에 반드시 표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뭐 계약서를 쓰지만 바뀌죠. 네, 맞아요. 마음이 바뀌어. 만약에 거기다가 건물이라도 가치가 상승을 집값이 올랐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을 조금 더 빼곡하게 써놓는 게 좋다. 보통 많은 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고 하는데 원래 들어갈 때 나갈 때 당연한 겁니다. 들어갈 때 급하게 들어가는 거고 나올 때는 여유롭게.
뭐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분들도 뭐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매도인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배 매수자 입장에 만약에 아픈데. 선다면 그쵸. 나는 내가 불리해지지 않게끔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의 고객은 다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제 고객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다 매수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갈 때 절대로 표정 관리를 해라. 너무 좋다고 웃지 마라. 그런 매도인이 기분이 나빠서 뭔가 자꾸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제가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거래에도 이제 약간의 밀당은 필요할 수 있다. 네. 자, 아까 소득 얘기해 주셔서 나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고 책에 나와 있던데 은행 직원분들도 이런 걸 좀 어려워한다는데 소득 자료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네. 헷갈려하는 부분은 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가장 낭패를 봤던 게 뭐였냐면 대부분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그러면 뭐 프리랜서 이런 거는 뭐 아니라고 하니 그럼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제가 뭐 얼마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뭐 소득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퇴사하셨어요. 퇴사하시면 그 소득은 못 써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소득 뭐 2년치 준비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작년에 받았던 그 소득을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지금 프리랜서 하고 있으면 작년 걸로는 못 가져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는지 그 두 개의 서류가 따라와야 된다고 제가 책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나의 출신이 어딘지 소득 발생이 어디서 하는지 이 두 개의 서류가 세트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작년에 엄청 많이 벌고 대기업을 다녀서 연봉 1억이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퇴사하면 끝이에요. 그때 대출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봉직이었다가 어느 병원에 근무를 했다가 개원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언제 발생하냐면 소득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봉직이었으니까 연봉이 1억 넘게 받으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대출을 하는 시기는 퇴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퇴사한 소득은 일단 쓸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그분이 퇴사를 하고 다시 근로자가 됐으면 괜찮아요. 한 달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곱하기 12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퇴직을 하고 다시 자영업을 하셨다. 이러면 소득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말씀 들어보니까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내가 어쨌든 집을 사거나 뭐 하거나 어쨌든 대출이 필요한 시점보다 뭐 조금 일찍 대출 상담사든 아니면 은행 전문가분을 만나서 물어보고 네. 뭔가 판단을 하는 게 네. 중요한 거겠네요. 중요해요.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네. 제가 그 책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냐 하면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 점수, 소득 네. 이런 거는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신용 점수를 확인을 봤더니 너무 낮아. 이러면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그럼 소득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준인 것 같은데 소득이 없으면 전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안 되는지 네. 근데 책에는 뭐 되는 것도 좀 있다고. 네. 그러니까는 일단 소득이 없으면 신용대출은 어렵다. 네. 예,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 대신 대체소득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대체소득인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예요. 납부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내역을 증빙을 해주시면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아예 소득 증빙을 안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은행에 가면 전세대출 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소득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놀래서 또 저한테 연락을 온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대출이 되는 전세대출 상품이 있고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이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 있는 분이 아무래도
좋겠죠. 안정적이죠. 네, 혹시라도 이자를 잘못될 수 있어요. 네, 못 내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필요한데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소득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쪽 해당 지점장님께서 나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소득이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무조건 없다고 해서 대출이 다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대출은 소득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양쪽이 다 있으니까 네. 그걸 맞는 상품을. 네, 맞는 상품을 찾아가면 된다. 네. 자, 전세 대출 금리가 6%라고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 말 듣고 뭐 전세를 포기하고 네. 월세 알아보는 분들도 요즘 많다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원래 이렇게 비싼 게 맞는지 좀 저렴한 전세 대출 좀 받는 방법. 사실 또 뭐 많은 분들이 월세 그거 사실 되게 살기 싫어하시잖아요. 네. 워낙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뭐 100씩 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큰 부담이고. 너무 부담스럽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 금리가 뭐 미디어에서 7%를 바라본다. 뭐 저도 봤어요. 근데 현재 실행 금리는 가장 높은 그 금리조차도 4%대 초반이기 때문에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뭐 7%가 뭐 기준 금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최종 금리는 이제 우대 금리라든지 여기까지 할인받는 금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는 현재 4%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청년 뭐 그 버팀목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지 저렴한 상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갓 뭐 사회초년생들 그런 분들께서는 보증금이 막 크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1, 2억, 뭐 3억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저렴하다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같은 경우 금리가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내가 월세 40만 원 내는데 뭐 한 달에 만약에 그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으면 한 10만 원 내면 뭐 그런 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조건 받아야죠. 그거 1% 받아서 정도인데. 1.2% 거저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혜택 있는 상품 순서대로 내가 체크를 해가면 돼요. 감당할 이자까지. 그래서 내가 1.2%짜리가 안 되네. 그러면 뭐 다른 상품 되나? 순차적으로 알아보다가 내가 너무 금리가 비쌀 때 그때는 이제 월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월세보다 싸다고 하면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거고 뭐 월세가 너무 임대사업자 물건인데 월세가 너무 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월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충분히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거지. 뭐 7%래 그럼 어머 그런가 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접 본인이 좀 양쪽을 다 네, 알아보고 비교하고. 알아보셔야죠. 네. 저 요즘 또 뭐 전세 대출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입자가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대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일단 전세 대출 사기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도대체 많고요. 사기는 왜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쁜 놈들은. 정말 나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그거를 막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임대인부터 다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경찰 수사 대상이고 그런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 이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본인이 좀 확인을 하셔야죠.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지 말고 네,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은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은 대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 거래를 한 경우는 전세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네, 그래서 뭐 쌍방 거래가 사실 이익이 좀 되기도 하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가짜인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집에 대출이 있는 거죠. 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 받을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리고서는 대출을 받았는데 말소를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미리 그러면 계약서에 특약상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네, 넣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끼게 되면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건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경우인데 사회초년생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입신고예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이거는 우리가 네, 정말 중요해야 내 되는 권리를 지키는. 네.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경매로 넘어갈 때도 문제가 되고요. 전세 대출 받아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입 신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까지 다 받고 전입 신고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하루만 전입을 좀 빼주면 안 될까? 맞아. 그걸 몇 년 전에 뉴스 사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루만 빼달라고 해놓고 네. 그런 걸 몇 군데 수십 군데 해가지고. 그렇죠. 하루만 빼요. 하루만 전입을 빼게 되면 그 집에 담보대출을 왕창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후순위를 밀린단 말이에요. 내가 빼줬잖아. 나는 어디서 구제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뭐 부모님이 됐든 뭐 잘하는 전문가한테 아니면 은행에 물어보시든 뭐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기절을 하겠죠. 전입 빼도 돼요? 그러면 기절하죠. 저 같으면 야, 너 미쳤냐. 네. 너 그거 그러다 네 돈 다 날린다. 그렇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절대 전입을 빼면 안 되고요. 설사 날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전입을 빼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전입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청약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 주소지 좀 옮겼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얼른 다시 갖다 넣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전입을 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야지만 나갈 수 있는 대출인데 이렇게 전입을 습관적으로 빼고 장기간 빼게 되면 연장 시점에 보증서 발급이 안 돼요. 해당 기관에서 이분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저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계약자 변경해가지고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전입 신고 빼면 안 됩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제 사실 뭐 고시원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두세 군데 뭐 빌라 또 두 군데 원룸 투룸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집도 사고 하면서 여러 번 이제 계약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거 첫 번째는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고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 설정이었나요? 뭐 그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집주인이 그 전입 신고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전세권 설정하죠.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했는 이유가 어쨌든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가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인 건 100%인데 근데 내 권리를 내가 사실 먼저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못 놓친 것도 우리에게 약간 좀 그래도 안타까움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두 맞습니다. 번째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확실히 예를 들면 전세라면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임대인 편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계속 전세를 돌고 월세 돌고 가요. 그분들한테 있고 나는 임차인은 잠깐 들어가 사는 거니까. 그렇죠. 교체가 다음에 네. 될 뿐이니까. 거기서 내가 신분증 뭐 확인하고 뭐 하려고 하면 아이 뭘 약간 너 왜 그렇게까지 하긴 하니? 약간 이런 유난스럽다 네, 맞아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의를 지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뭐죠? 고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내 그냥 권리는 찾아야죠.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하시면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말을 하면 괜찮은데 모르면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말을 하는 어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친절하게 내 권리를 다 찾으면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기분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네, 그것만 피하면 네,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거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전세 대출 안 되는 집도 있다고 하던데 전세집 구하기 전 뭐 주의사항 좀 있을까요? 네,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집은 일단 위반 건축물.
네,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을 했다거나, 불법으로. 네,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네. 등재가 되게 되면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분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 상담을 받잖아요. 네. 그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뭐 소득이 얼마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임대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임대인 얘기를 안 했어 했더니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인이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임대인이 법인이면 소득이 있는 분밖에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꼼꼼하게 네. 임대인이 누구냐, 네. 뭐 물건지가 어떠냐,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지예요. 네. 그래서 물건지에 특이 사항이 있는지, 네. 임대인이 특이한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임차인이 특이한 게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법인인 경우에 전세 대출이 소득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도 역시 소득이 없으면 전세 대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위반 건축물 아닌 경우 그래서 몇 가지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헷갈리죠. 저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다가구는요 일단 101호, 102호, 103호, 201호 뭐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입구가 하나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입구가 하나고 그 안에 뭐 비슷하네요. 다세대도 입구만 갖고 볼 건 아닐 것 같고 일단 집주인이 한 명이냐 101호, 102호, 103호 집주인이 다르냐 뭐 그거에 따라서 빌라냐 다세대냐 그 뭐 다가구냐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야. 이런 경우는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간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선 권리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얼마 있는지. 물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권리를 모두 다 따져요. 따져서 해주기는 하지만 본인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20억짜리 다가구에 들어가는데 15억 대출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6억이 있어. 이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좀 따져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대출 규제 네. 뭐 완화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완화되고 있고 완화될 것으로 이제 대표님 보세요. 지금 8월 1일부터 완화가 된 그 규제 완화 정책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생애 최초 80%. 이거 획기적인 거죠. 이때까지 80%인 상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80%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난 거 역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혜택이 많이 있기는 한데 원래 이제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건 게 뭐였냐면 전 지역 LTV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현재 저는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15억 초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현재 생애 최초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론 돈이 많아서 현금을 주고 사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갈아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10억대의 물건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건 이건 제 바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 지역 LTV를 70%로 이제 공약한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규정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공약에서도 다주택자도 30%에서 40%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 네. 하면 사실은 이제 집값, 부동산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이랑도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으실 텐데 지금 집값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 대표님은? 비싸죠. 네. 네. 최근 4년 동안에 집값이 거의 더블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이기도 하는데, 조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집값은 우상향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시간이 해요. 지나면.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식의 최저점 잡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최고점은 항상 잡혀서 그때 사는 것 같은데 대부분
어때 기가 막히게 그때는 탑니다. 저도 어, 그렇고. 최고가 매수인. 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 하고 싶은데 주식에서 항상 최고가 매수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은 그냥 그 편할 때 자기 내가 여력이 필요할 된다면.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뭐 집이 하나 있으면 네. 집값이 떨어져서 물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받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뭐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뭐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겠죠. 조정이 어느 정도 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안락함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뭐 조정 기간이 와서 내가 원하는 상급지하고 갭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갈아타기가 훨씬 쉽죠. 만약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24평하고 35평하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집값이 뭐 조정을 받거나 조금 떨어질 때는 그 차이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갈아타는 시기로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집이 있을 때 얘기인 거지 집이 없이 내가 뭐 갈아타기를 시도하겠다 뭐 이런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최종 선택을 하셔야겠죠. 집은 꼭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또 거주라는 걸로 그럼요. 사용도 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안정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여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번도 이제 받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뭐 아직까지 그런 게 속하는데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력이 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꼭 대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전세 레버리지도 있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어떤 레버리지라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게 뭔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사실은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경험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남의 돈이 누구겠어요? 내 친구 돈이겠어요? 은행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행 돈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부자가 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친구 돈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명인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까.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도장 함부로 찍어주는 거 아니까. 그럼요. 명의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뭐 카드 좀 빌려줘. 이런 거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명의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명의는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두 가지. 뭐냐면 내 돈 안 빌려주면 되고요. 내 명의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절대로 남한테 함부로 주지 않는다면 네. 보증도 함부로 서지 마라. 당연하죠. 네. 자, 지금 대출 상담사로서 그다음에 또 투자 쪽에서 지금 총 몇 년 정도 계신 거죠, 대표님은? 제가 2012년에 이제 부동산 강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1년째. 네, 대표님은 이제 이쪽에 이제 11년 정도 계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나 대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 대표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라 김 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처음에 이제 경매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더 일찍. 제가 사실 20대에는 그냥 놀러 다니고 돈 번 거 다 쓰고 네. 뭐 그러고 살았지만 네. 현재 20대들은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현금의 보관 창고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을 계속 우리가 금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금 보관 창고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등기부 보는 법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 뭐 그런 입지라든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자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 부동산에 가서 인사도 하고 네, 자주 네, 네, 다니고 하다 보면 친해지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고요. 코드가 안 맞으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아, 이거 안 맞네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약간의 그 뻔뻔함이랄까 뭐 그런 것도 조금 키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부동산 공부는 경매 공부하는 게 제일 내가 단시간 내에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하락기 시작될 수 있는 네. 시점에는 네, 경매가 경매 특히나 공부하시는 게 네. 이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제일 좋거든요. 대출도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전 부동산을 다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대출하고 경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부자가 되려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네. 남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남의 경험을 이제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을 수도 있지만 뭔가 너무 냉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남의 차까지 이용하는 남의 차요? 우버, 그다음에 남의 집까지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남이 무엇이든지 활용을 합법적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부자 되는데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남의 돈을 활용하는데 이 대출의 마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레오 김윤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